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정치권 경랑의 파도를 헤쳐왔죠. 게다가 오늘 새벽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가 결정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늘은 상황인 만큼 2부 1시간 동안 정치권 상황들 이야기 나눕니다. 거두절미 각서라고 해서 자세히 살펴보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거두절미 각서라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예, 금주의 뜬 인물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어젯밤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전대미문의 대선 후보 교체 작업이 벌어졌죠. 이런 과정에서 조경태 의원이 의총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한 국회의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폭거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역사가 잠시 뒤로 가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하지만 그 폭거와 같은 과정에서 위대한 반대자가 등장할 때 그 반대자에게는 또 새로운 정치적 지평,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 예가 3당 합당에 반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러시아에서 구공산당의 쿠데타를 막아냈던 보리스 엘친 당시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뭐 이런 사례들이 있겠죠. 조경태 의원도 어제 그 의총장에서 용기 있게 반대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 이렇게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에 반하는 조치에 대해서 용기 있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합니다. 그 의원총회라는 게 그러니까 어제 저녁 8시 반인가부터 김문수, 한덕수 양측이 이제 막판 단일화 협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 모든 것을 비대위에 일임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게 의원총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람은 조경태 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그래요? 다만 이제 참석자 중에서 찬성하지 않은 분들은 한 4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64명이 참석해서 60명이 찬성했다고 전해지니까요. 64명의 의원 중에 딱 4명만 반대하고 나머지 6명은 비대위가 알아서 후보 교체하든 말든 동의한다 이거였어요? 다만 그 의총장에 안 가신 분들은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무튼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인식 분포를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의 뜬 인물? 저는 같은 맥락에서 오히려 뜬 인물이 김문수 후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공당의 절차를 다 감내한 후보는 한덕수 후보가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잠들기 전에 이게 또 결렬이 됐구나. 이 뭐 역선택 방지 조항 갖고 이견이 안 돼서 내일 하루 또 뭔가의 그 진행이 있겠구나 했는데 새벽에 뉴스를 봤더니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차고 뭐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짚어주신 대로 조경태 의원 SNS 글도 봤더니 아니 60명 조금 넘는 의원들이 수십만 명, 정확하게는 이 당내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당원분들은 40만 명이 넘는데 이걸 완전히 무효로 돌리면서 무리수를 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당사에 이런 광경이 있을 수가 있는지. 물론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이 당 지도부의 번복이 큰 결함으로 보이고 이거는 아니 어떻게 민주정당이 민주성을 이렇게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국민과 당원을 저버리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돌출해내고 새벽 그것도 3시부터 4시까지인가요? 1시간 동안 사실상의 한덕수 후보를 위한 이런 이 뭐 자료 같은 거 본인들 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 이런 식으로 절차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다는 건 예.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뒤에 진인물은요, 송영원 변호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그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에 반하는 비민주적인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러한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국은 비대위원장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조금 전 오전 11시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읍참마속에서 읍참 그러니까 울면서 목을 벨 권리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그것을 당원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했으면은 그 결정을 회수할 권리도 당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네. 물론 오늘 지금 국민의힘이 ARS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투표에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수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민주적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현재 당의 수장인 비대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책임이 돌아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진인물. 저는 한덕수 후보 꼽아봤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주자가 된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국민들 보시기에 아 그러면 내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니까 한덕수를 뽑아야겠다. 아니요.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질서의 근간과 완전히 결부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외부에서 사실상 관망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치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되려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 대통령의 대행으로서 부여된 권한을 대통령 직과 결부해가지고 이 활용했다라는 의혹까지 불사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되니까 거짓말을 한다, 난타전을 벌이면서 내가 꼭 주자가 돼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대1 회동을 할 때도 뭔가 명징한 메시지를 내거나 본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공백으로 남고 사실상 내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 지도부의 사전 교감하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그 어떤 주장을 계속 관철하려고 했다는 부분 대단히 실망스럽고 55년의 관록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록의 끝이 이 정도라면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주 일요일 날 김문수 후보로 확정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날 오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럼 지난주 토요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으로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후보 취소 결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 코너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뜬인물로 미처 선정조차 못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이라고 그러는데 토요일이었군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방송 끝나고 전당대회 마지막 이제 공표가 이루어졌는데 뭐 지금 이제 복귀해 보면 공표가 이루어지고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권영세, 권성동 이런 분들이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거의 뭐 한 몇 그렇죠. 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 김문수 후보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막 확정됐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은 3일인가 그렇죠? 근데 7일까지 단일화해야 한다고 했다면서요? 막 확정된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죠. 예우도 없는 거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그 이야기 잠깐만요. 7일까지 단일화 하려면은 절차 그 시기상 3일 날 확정됐는데 뭐 4일 날 토론회인가 하고 5일 6일 조사해서 7일 날 하자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정확한 겁니까? 대체로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사에서 선례도 찾아볼 수 없고 정치적 상식에도 반하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이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은 뭐 그동안 우리 정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뭐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어제 밤부터 새벽에 있었던 일련의 절차들은 너무나 이것은 비정상적이어서 어떻게 뭐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오늘 이제 지난 새벽 얘기만 하면 할 얘기가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제가 거슬러 간 건데
거슬러 가보면 사실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 권영세, 권성동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를 거슬러 가보면 해석이 되는 게 막 후보로 확정된 사람 몇 시간 후에 찾아가자마자 내일 토론회 하시고 그 다음날 여론조사해서 결정합시다라고 그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김문수 후보는 그냥 순순히 응할 테니까라는 전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머릿속엔 그 정답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덕수가 우리 후보가 되어야만 하고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김문수 후보도 안다. 너무 잘 알고 있겠죠. 바로 해서 컨벤션 효과 저번 주에도 말씀 주셔서 누릴 대로 누려야죠. 왜냐하면 큰 정치 행사를 거쳤으니까. 근데 바로 그거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지도부가. 그러니까 그 말은 권영세, 권성동 이분들은 김문수 후보도 자기가 이른바 김덕수라는 논리로 후보 단일화를 내세웠기 때문에 후보가 됐다는 걸 아니까 순순히 단일화에 응할 거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나이브하게 접근했던 것 같고요. 믿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그 부분은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홍준표 전 시장이 했던 말 중에 정말 와닿았고 이 사태를 좀 간파한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가 진짜 단일화할 생각이 있었나? 이거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도 경선의 한 주자로 뛸 때 이런 걸 느꼈던 내가 되게 권리당원이고 당협위원장이고 다 내 사람으로 해서 이기고 있고 다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급변하더라. 그 급변했을 때는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핸들링이 홍준표보다는 더 유연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김문수가 눈에 들어왔고 김문수도 그걸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술을 완전히 바꿔서 단일화를 상당히 강하게 끌고 왔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김문수는 니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나? 이게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 SNS에. 그러면 이 판에 이 국면에 김문수란 사람은 대선 주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 주자가 되고 싶어 해서는 어떤 공약이 있어야 되는지를 내걸고 마지막엔 약간 기류가 바뀌기도 했잖아요.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완전 되치기 역치기를 당했는데 이 정치 이력이 상당히 구력이 많다는 이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공당의 절차를 거칠게 치르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인식이 맞죠?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은 김문수 후보는 순순히 응할 거라고 처음에 생각한 거 맞죠? 그렇게 생각했던 걸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이 보이죠. 있죠. 그러니까 5월 3일에 바로 그런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퍼스널리티, 캐릭터를 분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이제 노동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동료들의 이름과 위치를 말하지 않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12월에 서영교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 전부 일어나서 사과하라라고 추궁할 때도 가만히 앉아 있어서 대선 후보가 된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 성정을 갖고 있는 분이 단일화에 순순히 조속하게 응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면 사실 좀 넌센스죠. 실제로 그 5월 3일에 후보가 되고 나니까 뭐 침대 축구라고 언론에서도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단일화를 조금 천천히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것은 김문수 후보가 분명히 경선 기간에 김덕순이 을지문덕이니 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적극적으로 구사했던 것에 비춰보면 희건이라고 비판받아야 마땅할 지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인 비판이나 비난의 지점과 별개로 절차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신뢰가 빗나갔다고 해서 40만 책임당원의 선택을 일거에 무리로 돌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는 정말 큰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나이브하게도 뜻하는 대로 7일까지는 뭐 늦어도 10일 이전에는 김문수 후보도 결국은 따라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계속 버틴 거란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보자면. 그다음에 송영훈 변호사한테 물어보는데 정말로 그러니까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만약 11일 이후에 김문수 후보는 요구한 게 뭐 13, 14, 15 요때 하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때 단일화가 되면 한덕수 후보가 선거운동 자금을 국민의힘 돈으로 못 쓰고 못 쓸 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선거운동 자금 보전도 못 받고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무소속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못 쓰는 거네요. 그렇죠. 못 쓰니까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한덕수 후보는 독자적으로 등록을 했어야 되었을 것인데 무소속으로 그렇다면은 자기의 재산 또는 이제 후원회를 통해서 들어온 후원금을 통해서 선거 비용을 조달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선은 기본
크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단 기호 2번으로 김문수 후보가 등록을 해요. 그다음 뭐 기호 8번이 됐건 9번이 됐건 한덕수 후보가 후보가 됐어요. 그다음에 13, 14, 15 정도의 김문수 후보 제안대로 단일화가 해갖고 이 김문수 후보가 사퇴했어요. 그다음 무소속이었던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불가능합니다. 후보 등록 기간 중에는 대통령 후보는 당적 변경이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등록한 이후에는 그렇죠. 등록 기간부터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아침 9시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했나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입당한 거군요. 예, 9시부터는 지금 당적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에서 이 당적 입당을 못하니까 어차피 선거 자금을 못 쓴다. 그렇죠. 그 얘기는 그 권영세 후보의 단일화가 13, 14, 15 되면은 한덕수 후보 선거운동은 못합니다는 말은 맞네요. 팩트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면은 당의 대표라면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아닙니까? 당의 대표라면은 자당의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기 위한 정치적 행위들을 해야지. 엄연히 선출된 대선 후보가 있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덕수 후보로 바꿔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11일 이전에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는 또 맞는 얘기네요. 그거는 법률상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11일 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하고 나중에 사퇴를 하게 되면 비용은 1원도 보전을 못 받게 되고 원래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100억 원 단위로 하는데 그 비용 문제가 있었던 건 아마 주진우 법률위원장도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진짜 11일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럼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도 따라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저는 계속 권영세, 권성동 사람 그 두 분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버가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버티니까 이거는 13, 14, 15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는 방법이 안 된다. 어떻게든 11일 이전에 한덕수로 바꿔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맞네요. 네,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바꿔놓는 방법으로 택한 게 어제 비대위를 새벽에 열어가지고 김문수 후보 박탈하고 2시에 공고를 내서 3시부터 4시까지 후보 접수를 받고 그래서 한덕수 단일 후보가 접수된 그래서 지금 당원들의 ARS 조사를 진행하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가처분 신청 오늘 오전 11시 45분에 가처분 신청서 다시 냈다고 지금 그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법원에서 이제 그 대선 후보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그 신청 내용 중에는 제3자에게 대선 후보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막아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행된 절차가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이것이 과연 당원 당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가. 나아가서 당원 당규 위에는 정당법이 있고 정당법 위에는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없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따져볼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되면 가처분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서울 남부지방법원에는 이런 그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신청합의부가 사실상 한 개 있습니다. 제가 왜 사실상 한 개라고 하냐면 2개가 있긴 있어요. 민사 51부와 52부가 있는데 이 52부는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예비재판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 51부가 그 뭐 친족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사건을 못 받을 때 하는 예비재판부도 52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오늘 신청한 가처분은 애초에 어제 기각 결정을 내린 같은 재판부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부는 국민의힘 당원 74조의 2 그러니까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뭐 비대위가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서 상당한 사유를 상당히 폭넓게 봤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후보 지위를 박탈할 수는 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아마도 주장을 한다면 절차적인 부분을 좀 그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지금 그 대통령 후보 취소 공고를 보면 거기에 사유가 안 써 있어요. 사유가 없습니다. 공고문에 사유가 없고 그다음에 그 당헌 74조의 2 그리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 29조 이런 걸 근거로 들었는데요. 그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 29조는 이런 내용이에요.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저기 사퇴하거나 사망했나요? 아니죠. 그다음에 등록이 무효가 됐나요? 아니죠. 다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선출된 후보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불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전체를 보면은 당선인 공고를 하고 나서 그 당선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앞서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딱 1시간 동안 32종의 서류를 직접 와서 접수하도록 그렇게 공고가 나갔고 실제로 그 공고에 응한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또 그 공고를 낸 게 2시인가 그렇다면 그렇죠. 새벽 2시 넘어서 공고가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정작 김문수 후보 자격 박탈됐으니까 나도 한번 후보 돼볼까 하는 사람들은 뭐 보지도 못했겠네요. 그것도 그렇거니와 후보로 결정됐다가 취소된 사람도 액면 그대로 하면 다시 지원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는 공고여서 이런 절차가 과연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헌법과 법률의 요구에 부응하는 네, 것인가. 네. 나아가서 이게 실질적으로 당원 당규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이 절차적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제기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제가 또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새벽 2시에 공고하면서 3시부터 4시까지 접수해갖고 한 명만 접수하게끔 만든 거는 원천적으로 기회를 봉쇄한 거기 때문에 명확한 위법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법을 따질 때 이런 사안에서는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그리고 실체적 위법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럼 실체적으로 후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가? 김문수 후보가 그럼 단일화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주축인데 이게 정말 모든 절차를 다 원점으로 돌려서 후보직을 박탈할 정도의 문제 있는 행위라고 판단할 것인지 법원이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절차적으로 말씀 주셨다시피 기습적으로 새벽에 막 3, 4시에 이런 부분도 이 정확하게 절차적으로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쳤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가처분 결정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게 완전히 이 김문수 후보가 패소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단계 조금 들여다보면 저 대통령 후보직 지위를 좀 확인해 주세요라는 청구가 한 축에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요. 아니 당신은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의 후보야.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한테 물어? 라는 취지예요. 새삼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는 취지였거든요. 법원에 가져올 수조차 없는 사안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확장하면 일단 이걸 번복하는 데 있어서의 너무 절차적 결함이 있었고 아주 신주단지처럼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게 짚어주신 대로 당헌 74조의 2인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에 이 후보 교체를 하는 부분까지 포섭됐는지 좀 의문이고요. 이게 상당한 사유가 있나? 후보를 이렇게 완전히 원점으로 무르익지 않았어요. 법률 요건이. 그러면 이거는 이번 가처분은 저는 김문수 후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높다고 그런데 봅니다. 그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중에도 해요? 법원이?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판결과 결정은 뭐가 다르냐면요. 변론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면은 판결을 하고 선고를 하고요. 결정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선고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 판사가 법정에 나와서 주문을 낭독하거나 하는 행위가 없고 예. 그냥 도장 찍으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급박하면은 신문기일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결정을 하기로 치면은 일요일 오전에도 가능은 하죠. 네. 다만 법원이 정말로 그렇게 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이 사안이 워낙에 전례가 없고 중대하고 또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느 쪽으로든 법원이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은 아마 법원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오전 중에 뭐 내일 후보 등록 마감 이전에 두 가지 가능성 뭐 김문수 후보 측이 낸 가처분을 기각해버리면 뭐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가 바라는 대로 한덕수 후보로 등록이 될 것이고 그죠? 만약 인용해버리면 한덕수 후보로 등록을 못하는 거니까 김문수 후보로 등록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고 왜요? 그렇게 되면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다시 비대위를 열어서 김문수 후보에게 후보 지위가 있음을 인정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김문수 후보 측이라면 예. 그 신청서를 보지 못해서 추론의 영역입니다만 제가 김문수 후보 측이라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오늘 새벽 1시에 나온 그 후보자 지위를 취소하는 결정 그 결정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라고 신청했을 겁니다. 그러면 새삼 비대위 의결을 다시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취소가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당인이 들어간 서류라든가 기탁금 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에서 실무적으로 정상적인 후보 등록이 되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예. 다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착잡한 것이 지금 다른 당은 오전에 후보 등록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네. 뭐 이재명 민주당 후보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나 다 등록을 했고 원래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후보 등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그럼요. 그 후보가 직접 안 가더라도 대리인이 등록하더라도 후보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에 해당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질문하셨다시피 후보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느냐, 누구로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이기자고 하는 것인데. 아니 저는 그걸 더 넘어서서 만약 내일 후보 등록 마감까지 법원이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안 내렸어요. 그러면 일단 전당원 SNS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한덕수 후보로 국민의힘 기호 2번 후보를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놓고 그 후에 후보 등록 마감이 끝난 후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국민의힘은 후보가 없어지는 거네요. 후보를 못 내는 셈이 돼서 저는 법원이 이 시급성과 긴급성을 인지하고 김문수 후보로서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이제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처분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당사자한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정말 오늘 내일 오전 중에는 결론이 나오는 게 왜냐하면 법원의 실기로 인해서 완전 대선판이 흔들리는 건 법원이 정말 잘 인지하고 주지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결정을 할 것 같다. 예, 근데 그 정말 가정법으로 결정을 안 하고 나중에 결정을 하는데 후보를 못 낼 김문수 수 후보 있는 편을 들어주면 네.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못 내는 거죠. 아니면 김문수 후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일단 후보 등록 접수 마감은 내일 마감이 끝나고 저녁까지니까. 했다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하면 그럼 못 내는 거죠. 못 내는 거죠. 예. 못 낼 수도 이번이 있네요. 공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저는 상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법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는 결론을 내줄 것이고 산술적으로야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내일 오전이나 오후 후보 등록 마감 이전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하하, 이게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뭐가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를 따져보더라도 어젯밤 비대위와 선관위의 결정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단일화는 선거를 이기자고 하는 것인데 선거를 이기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보 하나 전해드릴까요? 조금 전인 1시 19분 경기 북북동쪽 연천군 5km 지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요. 성룡은 변호사 방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한덕수 후보로 확정을 지었다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지금 상당수 뭐 한동훈계,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전부 다 나서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이나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선 4강 안에 들었던 분들이 네.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비판 정도가 심해요. 그렇죠. 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후보는 아예 지금 뭐 XX 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미쳐도 제대로 미쳐라 뭐 이런 말도 네, 있고. 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당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또 지지층이 융화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많은 의문과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거는 대선 결과 이후에 당의 총체적인 파사 현정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선거운동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요, 안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왜냐면 뭐 한동훈 후보도 북한도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이 다른 주자들이 이 선대위에 결합하면 본인의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생길 정도의 그렇죠. 이 상황이에요. 지금은 여기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의 자산을 깎아먹는 국면으로 이 지도부가 이 사태를 방기했기 때문에 예. 이건 선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지도부는 한덕수를 대선의 필승 카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리를 뒀나?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당권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고. 아니 이렇게 하면 당권이라도 잡겠냐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그래도 한동훈은 안 된다. 우리 당권을 위해서. 이를테면 김문수도 지금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뭔가 핸들링이 가능하고 정치 경험이 사실상 없는 한덕수라는 후보가 눈에 들어온 거고 그 맥락과 관련해서도 뭐 이준석 후보도 여러 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뭐 이른바 윤심,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은
나오면서 거기에 뭐 참여했던 그 의원들 이른바 친윤 세력 그러면서 당이 완전히 대선 구면은 산으로 가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그렇다면 눈앞에 당리 당략을 위해서 선택한 카드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부분도 본인들이 원하는 바로 성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기획이다, 뭐 친윤 의원들의 어떤 또 전략이다, 뭐 권영세 권성동의 당리 당략이다 다 좋아요.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건데. 새벽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요. 여전히 저를 포함해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바다 위에 떠 있다. 계엄의 바다를 다 건너지 못해서 여전히 바다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저는 절절히 실감을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후보 취소 결정이 새벽 1시쯤에 나왔잖아요. 네. 0시 57분쯤 나왔다고 하는데 뭐 언론에는 1시 1분에 나왔더라고요.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요. 김용태 의원 한 사람 빼고, 김용태 의원은 오늘 새벽에 그 결정에도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용태 의원 빼고 단 한 분도 그 계엄 해제 결의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1시 1분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할 때는 안 들어오신 분들이 새벽 1시 1분에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대선 후보를 취소하는 결정은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국민을 함부로 잡아가도 되는 그런 계엄을 해제할 때는 안 들어오신 분들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대선 후보는 본인들이 앞장서서 취소를 했다. 그 정치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지금 계엄의 바다에 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뭘 얻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를 계속 건너서 육지에 오르려고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전에 콜럼버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육지에 오를 방법이 이제 있나요? 콜럼버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묻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항해할 수 있어야 육지에 오를 수 있다. 그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육지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참 지금 솔직히 말하면 묻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밤의 그 망망대해에서는 더더욱 사방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용기를 갖고 항해를 해서 보수의 신대륙에 가려고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홍준표 탈당했습니다만은 새벽 사태를 보고 나서 윤석열이 그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권영세 권성동이 이 후보 이걸로 또 다시 자폭해서 완전히 폭파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 썼는데 지금 제가 두 분한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게 자칫하면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안 나면 국민의힘 후보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구나. 그리고 우선 뭐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따라 김문수냐 한덕수냐가 결정되는 것 자체도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이 과정을 거쳐서 한덕수로 되건 김문수로 되건 당이 선거운동이라도 제대로 하겠느냐. 지금 제가 던지는 질문에 아무도 답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를 포함해서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그 원칙을 지키는 쪽에 이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새벽에 있었던 이 결정은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를 한 33년 정도 후퇴시킨 거예요. 87년 민주화 이후로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은 1992년 대선부터는 다 당내 경선이 있었습니다. 92년에는 대의원들이 하는 이른바 체육관 경선을 했죠. 민자당에서는 김영삼 후보와 이종찬 후보가 겨뤘고 민주당에서는 김대중 대표와 이기택 공동대표가 겨뤘습니다. 그 시절부터 경선을 시작해서 지난 33년 동안 주요 정당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가 이렇게 취소된 사례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취소당한 쪽에서도 승복하지 않고 취소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쪽에서도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원에 가겠죠. 그러면은 정당의 운명을 법원에 맡기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한덕수 후보 측에서도 어젯밤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정당의 운명을 법원에 가져가는 것이 정치적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3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비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치적 문제를 일으킨 한쪽 당사자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모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1시 34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빗속의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 사이는 지금 집회로 양방향 전면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서초동은 반포대로 교대 입구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하위 4개 차로가 지금 집회로 막혀 있고요. 반대 방향 차로로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어서 양방향 모두 혼잡합니다. 평소보다 여유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여의도 환승센터 구간 역시도 집회로 전차로가 통제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수암터널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났는데 처리 작업 길어지고 있습니다. 산본부터 정체 극심하니까요. 미리 다른 길로 우회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소래터널에서 중동, 더 가서는 김포요금소에서 자유로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 변호사. 예,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번 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게 부러우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대통령 하세요. 그러시면 되죠. 정말 유치한 발언이자 반헌법적인 발언이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냐면 민주당이 헌법 84조를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도 재판이 중단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독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공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형사소송법을 뜯어 고치는 그런 입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무죄를 주는 법안이다. 대신은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 법안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면 왜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결국에는 반박이 안 되니까 그렇게 부러우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대통령 하세요. 그러시면 되죠. 얼마나 유치한 대응입니까? 헌법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입법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저는 전반부에 같은 맥락이었는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줬던 겁니다. 이제 한 명이 한밤중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 명이 한밤중 후보 교체로 파이널 자폭하는구나. 근데 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놈이라고 표현을 써서 썼고 사실상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이 존속하기 어려워서 지금부터 이제 분당이니 탈당이니 그리고 탈당 아이디어는 사실 이른바 한덕수 후보를 옹호하는 쪽에서 한 20명 원내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탈당해서 한덕수를 세우면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까지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 말이라서 좀 꼽아봤습니다. 네, 뭐 전반부 이어서 그 얘기 조금 더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지속적으로 두 분께 질문 던지면서 청취자분들과 이야기 나눈 건 뭐 이런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럼 그들은 왜 그랬을까를 한번 추론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 이런 분들이 한밤중에 이런 무리수까지 두는 이유가 뭘까? 그걸 통해 뭘 얻을까를 곰곰이 따져보고 질문 드리고 답변 듣고 하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 자기들한테 손해가 되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정말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당을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보니까 각각의 개별 정치인들의 뭔가 이런 좀 물려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의혹 아닌 의혹도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뭐 앞으로 뭐 밝혀져야 될 일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권영세, 권성동 두 분한테 개인적으로 도움되는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뭔가 이를테면 김문수나 한동훈이 안 돼야 좋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원인 진단 같은 건 뭐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추론의 영역을 가지고 가급적 논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어떤 추측이나 추론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 사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드러나는 바를 놓고 봤을 때는 현재 당 지도부는 한덕수 예비후보에 대한 과도한 환상 그리고 단일화 도그마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열한 공방과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인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버텨내야지만 그게 정치인의 자기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장외에 빠져 있거나 정치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으면서 그럴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형성된 지지율이 정말 치열한 선거의 한 복판에서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덕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출마 선언을 늦추고 장외에 있는 동안에 그 지지율을 보면서 김문수 후보나 혹은 그 밖의 국민의힘의 경선 주자들의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서 일종의 잘못된 환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 그 단일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무소속 후보가 앞서고 있으니 그쪽으로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도구마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보다시피 그것이 결국엔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 널리 포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에 이기는 단일화로 작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겠죠. 네. 아니, 방금 쭉 언급하신 그런 환상과 도구마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외쳤기 때문에 아마도 그 최종 후보가 돼도 단일화에 금방 임할 거다라고 믿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김문수 후보가 버티고 13, 14, 15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건 우리가 배신당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도저히 이제 안 되니 한덕수 이제 포기하고 김문수 후보를 위해 최대한 힘을 모으고 돕겠다라는 결심과 반대로 하는 게 어제 새벽과 같은 오늘 새벽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후자를 선택한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반대라는 거죠. 완전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으로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의 물음표를 던져버렸어요. 거기까지 던진 거죠. 왜냐하면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가 같이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새로운 플랫폼 이야기도 했던 거고. 그리고 뭐 당장 뭐 빅텐트다 연대다 이야기했지만 다 허물어진 거예요. 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난 불출마한다. 나 어느 누구도 돕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반사이익을 이준석 후보가 얻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도 이 보수당 국민의힘당은 이제 없어질 거고 거기에 이준석만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논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거죠. 보수 정당의 많은 주자들, 인물들, 자산들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그냥 뛰쳐나갔던 이준석 후보만 밖에서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죠. 아 너네들 나한테 사과한다고 했을 때 반성 하는 줄 알았더니 반성조차 못하는구나 안 되겠다라고 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건데 이걸 자처했다는 점에서는 아 이거 미래가 과연 있나 이번 대선은 과연 어떻게 치를 것이며 후보는 과연 정정당당하게 낼 수 있을 것이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대선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비책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부응하는 한덕수 후보의 생각은 과연 무엇인지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물음표입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예, 저는 이준석 후보가 과연 그런데 이 국면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정치 방식은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대단히 다른 것인가?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전 대표가 뭐 대표직에서 축출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결국에는 당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와의 갈등이나 이견이 결국에는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당대표직에서 찍어내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전 대표가 겪은 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이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중에 누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성룡원 변호사 지적도 옳은 지적인데 지난 새벽에 이루어진 일이 워낙 메가톤급이라 이준석 허은하 얘기는 거기에 비교가 안 되니까 어차피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더 부각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귀결인 것 같아요. 당원도 많이 늘고 뭐 유튜브 구독자 수도 많이 그건 그렇고 이제 민주당 얘기로 민주당은 뭐 후보 등록일 개시일 9시 정각에 딱 정식 후보 등록하시고 이 와중에 경상북도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선거운동을 하시고 뭐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해주니까 민주당이 뭐 너무나 좋은 그런 분위기인데 쟁점이 두 가지죠. 하나는 아까 성룡원 변호사 지적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다라는 입법. 과연 필요하냐 옳으냐. 게다가 그런 입법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또 넣으려고 하는 입법.
이건 과연 가능하냐, 적절하냐. 두 번째는 이 대법원장의 조속한 파기환송이 아주 중요한 쟁점이고 논란이 되는 건 사실이나 그걸 통해 끊임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심지어 뭐 특검 얘기까지 등장하는 것, 이건 과연 옳으냐? 뭐 장윤미 변호사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는 좀 갈라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딱 확립한 법리가 있어요. 대단히 특수한 직책이고 대외 신인도와도 결부돼 있고 국정 운영을 이제 국민들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취지예요. 왜냐하면 선출된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계속 국정 운영에 굉장한 큰 타격을 주는데 재판부가 오라가라 쥐락펴락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이나 아니면 뭐 박준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 교과서 뭐 10개 이상을 뭐 참고를 했다라고 하지만 중단되어야만 한다. 사법제재가 작동되어야만 한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이제 정청래 의원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지적하실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이게 여야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입법으로 한번 좀 해보자. 왜냐하면 어떤 변호사님이 프랑스 사례를 이야기한, 프랑스가 저희랑 입법 체계 되게 비슷했대요. 대통령으로 선출돼도 재판이, 그러니까 시라크 대통령이 파리 시장일 때 무슨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됐을 때 다 중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법 자제의 개념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면소 무죄 이런 거는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형사소송법에 비교적 경미한 사건 그리고 면소 무죄 판결이 좀 예상되는 사건에는 피고인의 출정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이거는 그대로 진행되지 않아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정말 마침표가 찍힐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입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덜어내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전혀 손해만 봤지 이득 취하지 않았다. 근데 검찰 의견서에서는 23억 이득을 본 건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행위로 규율해가지고 지금 공직선거법 시효가 몇 달도 안 남았는데 기소가 되는 게 사실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소돼서 얼마나 고충을 겪었냐. 그러니까 이거 입법을 좀 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감정이 격앙돼 있는데, 전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행위라는 게,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케이스에서 그랬던 거예요. 김문수 전 차장 아세요 모르세요 했을 때 저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항소심에서 물은 거예요. 이게 행위입니까 검사님? 물은 거예요. 안다 모른다가 행위로는 포섭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유행위라고 검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죄까지 왔고, 이건 대단히 가벌성을 좀 늘리는 측면이 있고, 이게 일본법에서 차용했는데 지금은 일본에서는 하지도 않고. 입법 필요성이 좀 있다? 저는 있다고 정확하지 생각합니다. 않은 부분은 하나 조금만 잡고 갈게요. 그 김문기 모른다 부분은 1, 2, 3심 다 무죄잖아요. 그러니까 김문기 모른다가 유죄가 아니고 백현동 허위 발언, 본인이 성남시장으로서 결재했던 그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43조 6항에 따라서 용도 변경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 여부가 핵심이 되어 온 것이고, 하나 더 나아가자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어쩌고 조작했더군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다 모른다의 문제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정리한 겁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형사소송법 306조 문제는요. 그렇게 법을 만들면 안 되죠.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헌법 84조는요. 1948년 재헌헌법 때 67조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우리나라 의원 내각제를 할 때도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헌법 초안에는 66조에 있었고, 재헌의회 회의록을 다 찾아봐도 피고인이 이렇게 재판 받다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이 중지되도록 하려고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언급 자체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만들 때 당시에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법한 인물,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됐든 김구 선생이 됐든 누가 그때 그렇게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독자적인 해석인 것이고, 더 큰 문제는 형사소송법 306조에 306조 5항만 만드는 게 아니고 6항도 만들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은 정지되지만 무죄나 면소나 공소기각이 될 것이 명백하면 계속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법원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순간
공판기일 변경을 안 하면 유죄란 뜻이죠. 아니 공판기일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무죄라고 미리 뜻이죠. 선언해 주는 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변경을 하면 그러면 이거 유죄란 유죄 뜻이죠. 심증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은 정치권에서든 민주당에서든 혹은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층이든 맞아요. 법원을 가만두겠습니까? 네. 이거는 결국에는 법원이 미리 결론을 공개해서 좌표를 찍힐 위험을 감수하라라는 입법의 다름 아닌 거예요. 네. 또 그 대목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을 설령 변경시켜가지고 거부권 없이 가더라도 이제 정권이 만약 바뀐다는 전제로 야당 쪽에서 이거 위헌이다라고 제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이 법을 아예 안 만들고 재판을 그냥 계속 하면 안 된다. 헌법에 의해서라고 주장했을 때 재판부가 재판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그걸 이 민주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을 만들건 안 만들건 어쨌든 헌법 84조 재판이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있고 다툼이 벌어지면 어차피 헌재가 판단을 내릴 건데 굳이 입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 하나 든다. 그 점인 거고요.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쟁점이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그다음 특검 언급까지 있는 건데 특검은 진짜 할 거예요? 아니 안 한다는 취지로. 안 하기로 했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청문회는 하는 거고. 청문회는 그 전에 이제 14일로 이 법사위 통과를 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없었다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이게 법원이 어떻게 입장을 내는지를 보면 저희가 또 힌트가 되는 건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관이 이해하는 것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아요.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또 오해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그런 부분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기일이 좀 연기가 되고 하면서 톤다운이 됐던 부분이 있고 또 계속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지만 중도층을 보고 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인상을 드리는 건 대단히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냥 경고만 하고 더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 같다. 한번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수비를 넘는 심각한 겁박을 했죠. 지금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변경되고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이 변경되고 한 것들이 전부 다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5월 12일까지 공판기일을 전부 다 변경하지 않으면은 대법원장 탄핵소추, 법관 탄핵소추 모든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식의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천명되고 나서 법원이 공판기일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이 정말 민주당이 막강한 의회 권력을 등에 업고 법원을 겁박한 것에 굴복한 결과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니까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 네. 그리고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거죠. 근데. 글쎄요. 정말로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법사위로 내려보내서 탄핵소추를 한 템포 늦추는 것처럼 했다가 또 했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 사표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81년에 전두환 신군부에서 양병호 대법관을 불러다가 3일 동안 불법적으로 가둔 적이 있어요. 돌아가신 양병호 대법관은 본인이 고문당했다고 끝까지 스스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죠. 그때 신군부가 원하는 대로 김재규 사건에서 판결을 안 해주고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한 건데 지금 그런 일들이 다른 형태로 재현될 수도 있는 사회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민주당이 법원을 겁박하고 특히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지난 새벽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자폭 수준의 일들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 분석과 개탄을 좀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상당히 이제 잘 나가고 있고 부자가 된 셈 아니겠습니까? 딱 한마디만 하죠. 부자 몸조심이란 말 생각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버하느냐 안 하는 게 낫다. 라는 얘기도 좀 곁들여드리고 싶네요. 자, 거두절미 각서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바의 곡 Take a Chance on Me 들으시고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If you change your mind, I'm the first in line. Honey, I'm still free. Take a chance on me. If you need me, let me know. Gonna be around. If you got no place to go when you're feeling down. If you're all alone.